좀 제목이 광범위해요. 이게 표적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 그런 제목인데, 게다가 이제 그 들으시는 분들의 그 관심사 내지는 경험 이런 것들이 비추어 봤을 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어려운, 제목만 갖고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밑에 부제목이 이제 내부 통제 제도와 결산 재무제표 중심 이렇게 써놓은 거는 요거를 중심으로 해보겠다라고 썼는데, 관심은 조금 다른데 뒀어요. 그러니까 조금 관심을 좀 바꿔서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의 그 관심사에 얼마나 부합할지 제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예, 지금부터 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목차를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난감해서 강의안을 만드는 게 난감해서 처음에 쓴 게 생각해보기라는 거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이제 비영리법인들 중에 이제 큰 데 말고 조그만 데를 가끔 하다 보면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를 중심으로 사실은 그 경험이 중심이 돼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 강의안을 쓴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재정 및 회계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제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조금 그 헷갈렸던 게 그 이 강의가 한번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재정 및 회계 관리, 그죠? 박재형 회계사가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또 얼마나 이거 중복이 되나 그래 이제 고민도 됐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업무 단계를 둘러싼 통제제도 모형이라는 좀 모호한 제목을 달았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제 재정 및 회계 관리가 중요한 것은 회계 관리를 통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누구한테인가 활동 상황을 보고를 하는 거죠. 보고를 해서 이제 아까 그 예를 들면 이제 기부금품 모집 아 무슨 법이잖아요. 그 행자부 법에 보면 그 기부금을 어떻게 내가 받아서 그걸 어떻게 쓰겠다라는 이제 그 계획을 내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그것대로 제대로 썼는지를 이제 보고 하듯이 그런 그 기부금과 관련된 그 이해관계자들한테 뭔가 내가 그 재정 및 회계 관리라는 업무 과정을 통해서 보고를 하는 이제 그런 거니까 그 이해관계자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 이해관계자라는 말을 써봤고요. 그다음에 도대체 누가 이 비영리법인 회계보고에 관심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제목을 하나 달아놨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그 비영리법인 특히 이제 그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 대부분 특별하지 않으면 이제 대부분 그 공익법인의 범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아, 이게 잘 안 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더. 그 아시겠지만 이제 기부금이라는 거는 그 일반 그 법인들이 뭐 재화나 용역을 팔아서 돈을 번 소득이 아니고 그 기부자들에게 이제 그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의 어떤 과세소득, 과세 대상 소득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개념상. 그래서 이제 이 법이 그 이런 그 기부금법, 기부금물이 이제 우린 무상이전 소득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를 과세할 수 있는 법이라는 거는 상속세법밖에 없는 거죠. 상속세법 안에 보면 이제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있어서 이제 그 법의 이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법에서 이제 다 기본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돈을 받으면 소득세, 법인세법에서는 과세를 안 하겠지만 우리 법에 따라서 과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영리 법인들이 가장 관심을 둬야 되는 법 중에 하나가 이제
상속세법이 되는 거죠. 거기에 그 법인들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이제 그런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데 비영리법인은 돈을 받으면 정부에서 과세를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되어야 할 소득을 왜 과세를 안 하는가? 그러니까 증여세가 과세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상이전 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과세를 유보해줘요. 유보해주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뭔가를 정부에서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비영리법인도 원하는 게 있는 거죠. 너 돈 받으면 이런 일을 해라. 라는 거고, 그거 행자부 보고하듯이 네가 돈을 기부를 받았으면 그 계획대로 잘 썼는지를 보고를 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법하고 저 기부금법하고 이렇게 좀 충돌이 되는 이중의 보고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한데 하여튼 세법에서도 그런 걸 당연히 내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보고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네 목적대로 제대로 썼는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금은 일단 안 매기겠는데 안 매기는 대신에 그렇게 썼는지를 회계 보고를 잘 해서 보고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비영리법인한테 일정한 규모, 통상 이제 자산 규모가 100억 정도 되는 이상이 되면 이제 회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그 외부 전문가가 이제 확인을 하는 이제 그런 제도를 두고 있어요. 두고 있고 뭐 일부 법인들은 뭐 종교법인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물론 이제 그 대상에서도 제외시키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대상이다. 그래서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그 외부 확인을 해주는 이제 그런 대상들이 있고 일정한 규모가 넘어가면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고 회계 감사를 받으면서 거기에 또 뭐 이렇게 뭐 6년제 뭐 이런 이제 지정을 해주는 이제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하여튼 그래서 무상이전 그 소득 과세를 유보하는 대신에 하여튼 너네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를 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세무서 국세청의 입장인 거죠. 그 밑에 단에 이제 써놓은 거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과세 범위는 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재무제표를 만든 걸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그 법인세법에 따라서 그 손익계산서를 구분해 갖고 써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이렇게. 근데 그거는 그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재무제표, 그러니까 상속세법이 아니고 상속세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비영리법인들, 특히 이제 공익법인들은 그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되고 상속세법에서는 그 법을 적용해서 이제 그 회계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소득 구분 방식은 그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구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공익사업, 공익목적 사업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보고 해야 되고 공익목적 사업과 관계없는 기타의 사업에 어떤 식으로 자원을 돈을 어디서 벌었고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보고를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법인세법이 익숙하죠. 익숙해서 거기 보면 비영리법인은 이제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이렇게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제 그 참고로 그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법상 과세범위 이런 거를 하나 달아놨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제목은 좀 거창하긴 합니다. 관련 규정에 비춰본 업무 단계별 차감사항 이렇게 해놓은 거는 뭐냐면 음, 그 어떤 그러니까 회계 보고를 위해서 어떤 거래 기록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그 법률에서 요구하거나 아니면 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그 보고 거래를 이렇게 구분하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상속세법에서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기부를 받으면 기부는 아까 증여를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증여를 받으면 비영리법인이 그 증여세를 납부해야 돼요. 소득을 받은 사람이.
근데 그걸 면제시켜준다 그랬잖아요. 유보시켜주는 거죠. 면제가 아니고 유보시키는 거거든요. 유보시켰다가 그 비영리법인이 제대로 일을 안 했을 때는 그 증여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부과하는데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증여자별로 계산을 해요. 증여자별로. 그렇다면 결국은 그 기부자한테도 돈을 받을 때 기부자별로 기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기부자별로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거래 기록을 할 때는 그게 하나의 그 일종의 구분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 어떤 특성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회계 기록 그 비영리법인 회계 기록 시스템에 이제 정확하게 반영이 돼서 그 요소들로 구분을 해서 어떤 식의 그 기록을 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의외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본 단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안 그럴 거고. 근데 제가 경험했던 곳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할 때 고생하는 거죠. 다 이렇게 쪼개내야 되니까. 예.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상속세법에서는 보고를 할 때 그거를 인별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속세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증여세의 그 기본 과세 그 개념 때문에 보고 자체를 인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그 세법에서 요구하는 그 보고 방식대로 하려면 그걸 다 개인별로 쫓아갈 수 있는 기록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그런 쪽의 그 개념이 잘 없는지 제가 경험한 데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거 이제 그래서 그 제목을 이제 그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관련 규정에 비춰본 업무 단계별 차관상 이렇게 달아놓은 거고요. 그 밑에 그 거래 기록 단계가 에서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증여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증여자별로 그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모든 게 그 증여자별로 그 내가 그 사람하고 돈을 어떻게 주고받았는지를 기록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거래 기록 단계라는 말을 써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결산 재무제표 작성 단계에 들어가면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는 그 재무제표를 만들 때 상속세법에는 이제 그 공익법인이 작성해야 되는 그 보고해야 되는 그 준거 기준이 뭐냐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에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고 공익법인 회계 기준 안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비용들의 사용 방식을 이제 어떻게 썼는지를 왜 우리 흔히들 뭐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임차료 뭐 아니면 뭐 교통비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듯이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그 가장 그 중요하게 구분하냐면 뭐 분배 비용, 모금 비용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특정한 그 비영리법인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비영리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그것대로 기능별로 비용을 분류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근데 그게 또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 회계 기록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결산 재무제표 작성 단계에서 이제 그 장표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두 칸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업무 단계를 둘러싼 통제제도 모형 이제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 KINA가 지금 이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단체의 영어 이름입니다. 저도 영어를 어떻게 풀어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단체의 이름인데 그 단체가 만든 평가 기준들이 있어요. 비영리법인의 평가 지표를 만들었거든요. 그 지표가 17개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가버넌스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질문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식들은 대부분 뭐냐 하면 아까 그 통제 모형이라고 얘기했듯이 아, 통제를 이제 왜 하느냐에 이제 관련된 거지만 그 질문들의 그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그 평가 대상 기업 그 법인이 과연 믿을 만한 데냐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을 받아서 어디 뭐 공익목적 사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제대로 받은 것들을 이렇게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제대로 쓰고 있고
근데 그렇게 그걸 제대로 기록했는지, 그다음에 그런 기록하는 체계를 감시하는 어떤 그 내부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안에 잘 갖춰져 있는지. 이제 그러려면 그런 게 잘 갖춰져 있으려면 가버넌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꼭 거기서 예를 들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 생각이 안 나니까 그 얘기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되게 특이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삼권 분립 체제인데도 결국은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는 관장하는 식이에요. 이번에 그 계엄이 날 때도 보면 대통령이 결정해갖고 군대를 움직여서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그 나라 체계가 확 바뀔 수도 있는. 근데 기업도 똑같다는 거죠. 기업도 결국은 사장 마음대로 해버리면, 아니, 기업이 아니고 여기는 비영리법인이니까 비영리법인의 그 책임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뭐 어떻게 막 이제 막 이상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뜻하는 대로만 돼버리면. 그래서 그거를 감시하려고 이사회라는 걸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회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정부로 치면은 국회가 되겠죠, 국회. 국회에서 이제 그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를 그 보고를 받아서 또 이렇게 막 하고, 또 그 사이에 이제 감사라는 게 있잖아요, 감사.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해보는, 그러면서 이제 그 총책임자의 그 행동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내부 통제 구조거든요. 그게 이제 잘 되어 있을 때 내부 통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실무 직원들은 또 실무 직원들이 지켜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실무 직원들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지 이제 하는 것들. 근데 알아도 위에서 이제 그 최총 책임자가 조금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면 규정에 안 맞지만 지시를 할 수도 있고 바꿔버릴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그 책임자의 권한 행사를 제어하는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런 걸 이제 가버넌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가버넌스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 조직에.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좀 얘기가 좀 새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던 키네.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사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감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활동은 제대로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제가 그 평가 지표 중에 요 상속세법하고 관계가 있는 것들을 이제 뽑아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평가 지표의 그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상속세법에서 그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아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과세를 해야 되는데 유보를 시켜놨거든요. 유보를 시켜놨는데 엉터리로 보고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이제 상속세법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법인에게 이제 필요한 통제제도가 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이사수를 제한하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을 그 안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통장은 어떻게 써라?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것만은 내가 그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그 과세 당국의 생각인 거죠. 그게 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내부 통제 제도가. 그래서 이제 저기 과세 당국이 생각하는 그 평가 지표인 거예요. 그게. 이 비영리 법인을 바라보는 평가 지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키네 나름대로 이제 그 외국이나 이제 뭐 우리나라 사례를 가져다가 내부 통제 제도 사례를 가져다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만든 거고, 그래서 그 질문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걸 제가 거기서 보여드린 거고요. 근데 상속세법의 그 제도가 답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전체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좀 길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적어도 그거는 국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그 통제 제도인 거예요. 나름 국가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다시 얘기를 다 한 것 같은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를
재정 및 회계 관리 이런 걸 쓰면서 제가 늘 고민하고 내부 통제를 할 때 고민하는 게 뭐냐면 통제 제도가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통제 제도를 잘, 통제 제도에 잘 따르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어떤 나름의 통제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일을 그냥 그 양심에 따라서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식이 없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식을 악용하는 사람이 더 문제거든요. 그 그 지식이 있는데 양심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사탄, 그러니까 교회식으로 말하면 사탄인 거예요, 사탄. 그 사탄이 일을 하면 엉망이 돼요. 그래서 이제 늘 고민하는 게 이제 그런 거를 내부 통제 제도를 설명해. 이러면 이제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름 그 신이 부여해준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서 이제 그 단어를 이제 유출하려고 써놓은 건 뭐냐면 거기 보시면 처음에 그 재정 및 회계 관리는 어느 조직에나 필요하다. 집에도 가정에도 필요하잖아요. 가정에도 필요하고 그다음 개인 하나에도 필요하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때는 남자가 외벌이를 하거든요. 외벌이를 하다 보면 막 그 주변에서 들리는 되게 재미난 얘기가 그 부인이 남편이 벌어다 준 거 돈 가지고 이제 자기 친정이죠, 친정. 친정에 막 돈을 막 갖다 주고 뭐 막 썼다 뭐 이래갖고 뭐 부부싸움이 났다 뭐 이런 얘기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정도 그래서 있던 어떤 재정 및 회계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 가정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도 그런데 하물며 그 가장 끈끈한 가정도 그런데 덜 끈끈한 데는 이런 관리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나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뭘까 보면 결국 그 밑에서는 책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개인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책무성을 갖고 있느냐. 근데 책무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는 아니죠. 그죠? 저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이 단어가 익숙치 않고, 이제 그 사실은 이게 영어에서 온 단어, 영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그 괄호, 그래서 제가 괄호에 써놨는데, accountability라고 써놨는데요. 그 책임을 질 수 있는이라는 뜻이잖아요. accountable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아이고, 이게 왜 이런?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제 맡은 일을 아니면 이제 하는데 내가 맡은 일을 하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지, 그럼 이제 그거를 판단해서 내가 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무성이라는 거는 내 상식과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지켜야 되는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책무성을 제 나름대로의 그 언어를 가지고 정리하면 이제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뭐 구체적인 조금 이제 벗어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책무성하고 책임성은 같은 거냐? 이런 질문도 제가 해놨는데요. 책무성에게 끝까지 남는 게 하나가 뭐냐면 설명해야 되는 의무는 누구한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본인이 이 일에 대한 책임 자체는 양도가 가능할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책임을 양도했다는 것조차도 설명해야 되는 의무는 여전히 그 사람한테 남아서 그 개인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개인을 더 확장해서 그 사람이 소속한 법인이, 아까 얘기했듯이 비영리 법인이 기부금을 받아서 내가 썼는데, 그걸 제대로 원래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쓰겠다고 얘기했던 대로 제대로 썼는지를 설명하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설명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이제 남한테 양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설명의 의무는 끝까지 남는다. 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책임성하고 책무성을 제가 거기다 단어를 써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지금 재정 및 회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책무성은 뭘까? 이 사람에 대한 책무성. 뭐 똑같은 얘기죠. 내가 지켜야 되는 뭐 아까 얘기했던 공익법인 회계기준하고 그다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래서 요구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법인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내가 이렇게 이 거래를 이렇게 회계 처리했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 책무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죠? 아까 기부금품법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다 모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일에 빵꾸가 날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그 각자가 위치한 자리에서 알아야 하는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그 질문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책무성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만 그래서 제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해요. 결국은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모든 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그 개인과 그 법인에 대한 책무성 이런 얘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개념만 제대로 잡혀 있으면, 아니, 여기서 말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개념만 잡혀 있으면 어느 조직에서도 빵꾸가 저는 안 난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제가 어디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도둑질을 해온 거거든요. 업무 단계를 둘러싼 통제 제도 무형이라는 제목은 제가 붙였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맨 제일 조그만 동그라미에 컴플라이언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컴플라이언스라는 건 보통 그 법률을 제대로 지키는 것, 준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요게 법률의 이제 기본 법률이나 어떤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이제 가장 그 밑바탕에 있는 거고요. 요거는 통상 크게 말하면 또 내부 통제라고도 또 얘기를 해요. 요걸 가지고 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이 그림에서는 인터널 컨트롤의 가장 그 바탕이 되는 그런 거라는 개념으로 그림을 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터널 컨트롤을 제가 아까 높은 사람이 그 인터널 컨트롤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얘기를 아까 한 거거든요. 뭐 대통령 얘기도 하고 한 거는 결국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제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그 감독 통제라는 말도 썼어요. 인터널 컨트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도 감독 통제가 제대로 되면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건 그걸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이 더 상위 직급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의 그 규정대로 제대로 일을 안 해도, 아니, 그러니까 실무자가 하려고 해도 바로 위에 사람, 상급자들이 그걸 방해하게 되면 그 실무자들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가버넌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지배구조, 이 그림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돌아갔을 때 사실은 그 조직 자체가 이제 오래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서스테너빌리티가 이제 맨 위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래 잘 가는 조직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조직이다. 아까 얘기했던 구성원들이 자기 책무를 제대로 인지하고 그 책, 그, 그것대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상위 직급자들이 서로 이렇게 잘 감독하고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키도록 격려를 해주는 조직이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건 인터널 컨트롤이 제대로 돼 있는 거고, 지배구조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거고, 그런 조직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오래 간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써놨는데요. 사실은 이제 전 이 그림을 보고 뭘 생각했냐면, 아,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 사소한 것들을 잘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 사소하다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펴기, 몸을 풀어주는 거. 몸을 풀어주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날 아침, 그날의 그러니까 몸이 일단 풀어져야 그 뭐 다른 사람을 대하든지 일을 대할 때 짜증도 안 나고
잘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컴플라이언스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까 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해 가려면 내 몸이 되게 중요하고 내가 일과생활에서 어떤 습관화 시켜야 되는 일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습관이 결국은 나의 내부 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부 통제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오래 간다고.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맡은 일을 잘 해내려면 매일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소한 일들을 뭘 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걸 해야 될 일들의 목록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죠. 해봐가지고 그게 잘 지켜져 가면 나는 굉장히 오랫동안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은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제가 그 훔쳐왔는데 하여튼 그런 뜻입니다. 기업에서는 그런 뜻이 되고요. 개인 생활에서는 그런 뜻이 되고 그런 사람이 그 조직에서도 일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비영리법인의 이해관계자를 제가 세 단계로 쪼갰는데요. 거기 보시면 비영리법인 출연자, 그다음에 회비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도 있으니까 그 사단법인 같은데 이제 그런 회원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설립 목적의 대상자라는 거는 비영리법인이 내가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업의 대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까 뭐 빈민을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하면 뭐 그 사람들이 당연히 대상자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비영리법인은요 되게 특이한 게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해야 되는 일을 비영리법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돈을 그 세금 대신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하고 비영리법인은 경쟁자입니다.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당연히 협조 관계죠. 그래서 이제 그 저는 그 대학에서 경제학을 했는데요. 경제학에서 이제 그 재미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게 더 나을까? 아니면 비영리법인에 기부금을 내는 게 더 나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 내는 게 과연 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냐는 거죠. 사회의 어떤 건전한 유지를 위해서. 뭐 이런 질문들도 하고 논쟁이 된 적도 있어요. 어찌됐건. 경제학에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제가 그 말을 써놨고요. 하여튼 이해관계자는 이렇게 세 그룹으로 본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의 문제,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그 모든 국민이 다 법 앞에서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손을 든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잘 해보겠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나 세금 주세요. 그 세금 제대로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고 비영리법인도 똑같이 일부 영역에서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어찌됐건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비영리법인하고 정부는 경쟁 관계일 수도 있고 대체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정부는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비영리법인도 세금을 안 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똑같은 역할을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정부로서는 당연히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다음 장표인데요. 그래서 제가 비영리법인 회계법인의 보고에 누가 제일 관심을 가질까? 이런 얘기를 해보면 세금을 못 받은 정부가 제일 관심을 가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세법에 따른 거는 어차피 그 뭐 수익 사업 해갖고 뭐 법인세 내고 소득세 내고 하면 되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증여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과세를 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이제 그 후시탐탐 노리겠죠. 비영리법인이 잘못할 틈을 찾아야 되죠. 증여세를 걷어내려면. 그래서 과세 당국이 제일 관심을 가질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그 상속세법에 보면 비영리법인이 해야 되는 일들을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규정이 되게 제가 중요하다고 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어찌됐건 제일 관심이 있는 곳은 이 증여세를 받지 못한 정부가 제일 직접적인 그리고 제일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는 곳에서 관심을 가질 거다.
예, 이제 그 정부가 내가 세금을 지금 안 받는 대신에 그럼 너 이렇게 해. 라고 이제 아까 상속세법에 제가 적어놨다고 했잖아요. 그 정부에서. 그런 것들 중에 그 아마 대부분을 여기다 적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러면 이런 법인들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하는 게 이제 그 16조에 나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비영리 법인이 기부를 받은 거를 보고하라는 거예요. 보고. 매년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제가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명세서. 아까 얘기했죠. 인별로 그 출연받은 재산을 인별로 누구한테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해야 되는 게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명세서. 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갖고 직접 안 쓰고 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운용소득, 그다음에 그 어떤 물건을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걸 받았으면 그걸 판 거를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회계 전문가들, 뭐 세무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세무 확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규모 이하의 법인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100억 원, 100억 원이 넘어가거나 수익이 50억, 그다음에 출연금이 20억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 넘어가는 사람들은 외부 감사를 또 받아요. 그러니까 아예 공식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 밑에 공익법인들에 대한 세무 확인, 회계 감사 의무 이런 것들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그 공익법인이 뭔가 이렇게 돈을 받거나 쓰거나 하면 뭔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할까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정해 놓은 게 그 밑에 칸에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 아직도 기획재정부 맞죠, 우리나라?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고시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 장부를 작성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통장. 그 기부금을 받는 통장, 기부금을 쓰는 통장.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전용 계좌를 사용해야 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통장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용 계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아까 공익법인 회계 기준과도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장부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장부. 이 장부를 가지고 있어야 아까 말했듯이 회계사나 세무사가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회계감사도 받아야 되고 더 심하면 이제 정부에서 직접 들여다보고 싶을 때는 그 장부를 보고 들여다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무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세를 안 당하는 대신. 요건 아까 그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건 이제 법인세법상 그 과세 범위에 대한 건데요. 어, 수익 사업과 비수익 사업으로 나눠서 기재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는 옳지 않다라는 식으로 제가 써놓으려고 이제 그 규정을 거기다 끄집어 놓은 거고요. 근데 그 전에 보시면 요게 이제 여러 법을 따라서 이제 그 비영리법인이 그 고려를 해야 될 게 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법인세법에서 그 과세소득의 범위를 정한 게 있고 여기서 이제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그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 작성 및 보관 의무에 관련된 겁니다. 이제 기부금하고 이제 그 일반 그 계산서, 세금 계산서나 뭐 일반 계산서하고 구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결국은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기본 기준이 될 거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곳은 어, 뭐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되겠죠. 이제 그게 법인세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인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맨 밑에가 아까 얘기했던 그 수익 사업, 비수익 사업을 구분 경리해라 하는 것들인데 공익법인은 상속세법에 따른 구분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요거하고 좀 다르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 구분 격리라는 거를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돈을 받을 때도
요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래 처음 단계부터 요게 그 기부금 수입인지 공익 목적 사업을 위해서 받은 건지 아니면 그 다른 사업, 부수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익법인 같은데 이제 뭐 어떤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일부를 임대를 줬다. 임대 수익 가지고 내가 이제 그 공익 목적 사업에 또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임대 관련해서 생긴 수익은 공익 목적 사업 수익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거래 초기 단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라는 뜻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관련 규정에 비춰본 업무 단계별 차관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세 개로 제가 쪼개놨어요. 근데 재표 보고 및 공시 단계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회계사 외부 확인하는 거나 회계감사 요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쓰질 않고 그 위에 두 개만 썼습니다. 거래 기록 단계에서 보시면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서 그 기준이라고 써놓은 거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의미합니다.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의미하고요. 거기 보시면 그 기준에서 공익 목적 사업 비용하고 기타 사업 목적 비용을 구분해라. 그 기타 사업 비용을 구분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다시 그 강조했지만 수익과 비수익 사업 구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떤 곳은 뭐 그 기부자별로 받는 돈이 적어서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증여세 과세 최저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50만 원, 50만 원을 넘어가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과세 당국이 정해놓은 표에 보면은 50만 원 미만은 이렇게 일괄로 적도록 되어 있고 50만 원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인별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부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50만 원을 넘어 한 1,000만 원을 기부한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누구 적어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한테 받은 돈은 원래 그 3년까지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 상속세법에 보면 3년까지 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 기한까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한테 받은 돈을 언제 써서 3년 이내에 다 썼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장부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는 뭐냐면 그 밑에 이게 무슨 표시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번개 표시 같은 거, 그 증여자별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속세법에 있는 별지의 그 기록 방식, 이 두 개가 이제 이 위에 써놓은 이야기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기록 방식을 정할 때 기본 원칙은 5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인별로 기록하는 장부 기록 체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출연 재산을 어디다 썼는지, 그다음에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이제 곧 상속세법 48조 제3항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기록 단계에서는 이런 기부받은 돈의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인별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산 재무제표 작성 단계로 들어가서 아까 제가 자꾸만 공익 목적 사업 그다음에 비수익 사업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공익 목적 사업인데도 수익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법인세법 에 가보면 아까 법인세법 4조에 가보면 그 비수익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익 목적 사업도 수익 사업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분들을 정확히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은 질문으로 수익 사업하고 비수익 사업을 구분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인데 저는 이제 당연히 안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두 번째
칸인데요. 그 비용 구분을 거기 보시면 분배 비용이라는 거는 실제로 기부받은 돈을 내가 어떤 식으로 썼는지, 어떤 누구한테 전달을 했거나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를 나타내주는 그 비용으로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 비용, 기부금 모집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인건비가 들어갔다든지 뭐 이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라든지 뭐 장소를 빌렸다 해서 시설 비용, 뭐 기타 비용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라는 겁니다. 기능별로 구분해라. 그거를 운영 성과표에 표시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거를 그 기부금을 쓸 때 잘 이렇게 그게 구분할 수 있게 이렇게 내역을 이렇게 뭐 비만 기록을 하든지 해서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개 남았는데 제가 너무 빨리 했나요? 그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 비영리조 평가원에서 정한 평가 지표들하고 그다음에 상속세법에서 하고 이제 어떤 내용이 관련이 있는지를 이제 제가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1.4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일은 가버넌스에 관련된 거예요. 앞에 일은 가버넌스에 관련되는데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규정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있고 또 그에 따라 처리되고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그 평가지표에서 합니다. 하는데 상속세법은 아예 그걸 딱 정해 놓은 거예요. 어떤 경우를 어, 하면 안 된다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거기 보시면 그 출연자하고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 있는 자가 이제 이런 경우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비영리법인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주고 그걸 이제 자기가 빌려서 쓰는 거죠. 그 출연자가. 그 도둑놈이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좀 웃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물건을 빌려주고 이게 내 물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써. 그러면 명의만 바꾼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이 상속세법에서 아예 그런 행위를 이제 제한하겠다. 있는 얘기고요. 요거는 증여세를 매기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아니면 행위 부인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갈 텐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해상충거래의 그 유형 중에 하나고요. 의외로 이런 경우가 비영리법인 하나 만들어 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으니까 여기다 아예 이렇게 써놨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건 가버넌스하고도 여긴 가버넌스 얘기죠. 그 출연자의 가족들, 특히 가족들이 항상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비영리법인을 내 뜻대로 운영하고 싶은 거죠. 내 뜻대로 운영하려면 이사들이 많으면 되니까. 이사들이 과반수 이상이면 내 뜻대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가족들을 집어넣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상속세법에서는 아예 그러면 5분의 1 이상은 집어넣지 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5분의 4는 외부 인원으로 해. 근데 뭐 외부 인원이라고 해봤자 뭐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서 뭐 들어오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가족이 특수관계자는 그 출연자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사수의 5분의 1을 넘지 말아라. 이렇게 형식적으로 딱 정해놨어요. 근데 이거 갖고 또 벌금을 낸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이런 거에 걸려갖고 벌금을 내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벌금을 낸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런 상속세법에서 이제 요런 규정들을 갖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 보유 제한. 요거는 조금 이제 내용은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음, 비영리법인이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총 자산을 갖고 있다고 치면 그 특수관계 법인의 주식이 거기 30%를 넘으면 안 돼요. 30억 이상을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종의 그렇게 되면 이런 게 되죠.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주식을 그
어떤 특정 법인이 비영리법인의 내 주식을 그 집어넣어 놓고 그러면 남들이 그러니까는 배당을 받아도 뭐 그 뭐 세금도 안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뭐 숨겨놓은 모처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을 내 마음대로 해갖고 그거를 이제 자기의 그 일종의 그 계열사처럼 운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총자산의 30%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그 기본적인 규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다른 조항에서는 그 그 내국법인의 그 지분율이 5%, 지분율의 100분의 5죠. 5%네. 그러니까 5%. 5%를 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얘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을 써놨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갖는 거를 이제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한을 걸어놨는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그래도 관대한 것 같아요. 이 규정 자체가 그렇게 뭐 엄격하다거나 이런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근데 요거는 이제 큰 재벌 기업들이 만든 비영리법인은 이런 주식을 오히려 조금만 데도 있나 싶은데 하여튼 요런 이제 탈법적인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아까 그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에 집어넣고 이제 아니면 차를 그 비영리법인에 집어넣고 자기가 이제 멋대로 막 쓰는 이제 그런 일들은 이제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그것들에서 규정 그 제한을 걸어놨는데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을 통해서 또 광고나 이런 걸 홍보 행위도 하나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그 비영리법인을 우리는 어디 뭐 무슨 회사로부터 그런 말을 안 쓰겠죠. 그러니까 뭐 회사를 이렇게 광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비영리법인의 그 어떤 모양이 좋으면.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그 내국법인의 어떤 외모가 좀 괜찮게 보이게, 외양이 괜찮게 보이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광고 홍보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그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대가를 안 받고 하면 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가 이해상충고래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돌아가셔서 자기 뭐 그런 경우 여기는 그런 경우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형태의 거래들이 혹시 있는지 상속세법에서 아, 적어도 규정하고 있는. 근데 뭐 이것 말고도 뭐 유형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법에서 이것만 걸어놨는데 여러 가지 그 이해상충 거래는 많이 생깁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데 하여튼 상속세법에서는 요 네 가지 유형을 걸어 놓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그 가버넌스에서 이제 또 하나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저 평가 지표 중에 하나가 법정 보존 문서를 보존 기간까지 보관하고 있거나 보존 기간이 경과된 문서는 적시에 파기하고 있느냐 이런 그러니까 문서 보존과 관련된 거죠. 요거는 기록의 보관과 관련된 건데 그래서 요거는 뭐 특별하게 규정을 어떻게 뭐 벌칙 조항이 있거나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상속세법에서는 이 보존 기간을 10년으로 잡고 있어요. 10년.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상법 민법이 적용이 되겠구나. 민법이 적용이 될 텐데 통상 그 그러니까 상업에 관련된 서류가 보통 5년이거든요. 보존 기간이. 근데 이제 10년은 되게 긴 거예요. 근데 왜 10년이냐 하면 아마 증여세 과세 부가 제척 기간이 10년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걸어놓은 거는. 그래서 여기 10년 동안 문서 갖고 있어라. 왜냐하면 무슨 나중에 와서 조사를 했을 때 과세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 폐기를 시켜버렸어. 그럼 추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갖고 있어. 내가 언제 10년 안에 가서 볼 테니까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법규에 따라서 문서를 보관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가 그 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제목을 제가 그래서 잊어먹지 않으려고 거기다 써놨네요. 소제목으로 거버넌스, 경영과 관리 이렇게 써놨어요. 평가 지표 중에 이 두 개는 그런 것들이고 요거는 상속세법에 이런 것들 관련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정과 회계 모금에서는 그 처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내부 통제 관련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재정에 관한 내부 통제 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뭐 그런 현금을 받거나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음, 그래서 어찌됐건 그 상속세법에서는 추적이 가능하도록, 추적이 가능하도록 전용 계좌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 전용 계좌 개설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 그러니까 평가 지표 중에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느냐. 여기 보면 이제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에 따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상속세법에 따라서 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은 그 한국 회계 기준원이라고 있어요. 한국 회계 기준원이 그 비영리 법인의 회계 기준을 이제 프로젝트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 공익법인 회계 기준하고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회계 기준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이든지 요 기준대로 그 장부를 만들고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은 세법에 따른 그 규제가 크기 때문에 아마 그 공익법인 회계 기준 쪽 그 기준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그래서 상속세법에서는 그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아예 명시를 딱 해놨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좀 숙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평가지표 중에 마지막인데, 제가 끄집어낸 마지막인데, 세법에 따른 보고 및 공개 의무와 각종 준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느냐. 이런 게 이제 평가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는 공익법인 등의 세무 확인 및 회계 감사 의무, 요게 이제 상속세법에 아예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익법인 등은 그 홈택스, 나중에 그 결산이 끝나고 하면 홈택스에 또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 공시를 해야 되니까 아예 그 공시 의무도 상속세법에 아예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제가 아까 그 법인세법 쪽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그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거든요. 기부금 영수증 발행한 걸 또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무들이 있다는 거. 비영리법인은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고요. 제가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렸나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고요. 혹시 채팅에도 질문하는 공개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 채팅에 저기 제가 읽어드리면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엠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책무성에 대한 설명을 쉽게 해주셔서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부 통제 제도 컴플라이언스 모델 출처가 궁금합니다. 아까 그림 있는 거 하나 출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름을 제가 안 써놨네. 나중에 알려주시면 돼요. 네, 예. 단지 단독방에 알려주시면. 네, 그럴게요. 이게 어떤 교수께서 만드신 것 같았는데 강의안을 우리 저 회계사 카톡방에 제가 올라 있는 거를
질문 없을까요? 처음에 조직 규모가 크다 작다라고 구분하실 때 예? 조직 조직이 크다 작다를 구분하실 때 이 크다 작다의 어떤 기준이 되는 총 운영 뭐 금액이라던가 아니면 인원수 이런 게 약간의 기준이 있으실까요? 지금 거기서 말씀하시는 조직이라는 건 제가 아까 얘기했던 회계감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 말씀이죠. 네, 목차 설명해 주실 음, 때, 네. 음. 지금 그 상속세법에 따라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곳은 그 상속세법의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 자산 규모가 100억 이상, 그다음에 출연금이 20억 이상, 그다음에 수익을 합쳐서 50억 이상. 그러니까 출연금하고 그러면 이제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돼요.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와서 그 3억 밑엔 외부 이제 그 외부 전문가예요. 세무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3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출연금 수입이 3억 미만이면 그 외부 확인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대충 크다 작다가 이제 그 대중소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다음에 종교법인 이런 데는 안 받아도 돼요. 종교법인은 그런 거 받으면 뭐 의외로 이상한 주장들을 많이 해요. 뭐 종교 탄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주장들을 하던데 어찌됐건 그래서 종교법인은 빼요.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어, 사실은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비영리법인의 그 어떤 신뢰도를 생각해서 공시하거나 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모는 법적인 요구 때문에 있는 것뿐이지 그 이 회사가 크다 작다가 이렇게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법인이 하는 일이 정말 사회적으로 올바른 일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을 받아서 이렇게 잘 썼다라는 걸 알려주는 건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규모를 갖고 따지는 거는 뭔가 좀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그 질문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제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일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제 질문한 사실 배경에는 그러니까 이 조직 규모나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재정과 회계 관리가 사실 조직의 어떤 이런 신뢰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 당연히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네, 가끔 보면은 이런 비영리법인들이 뭐 상황이 늘 녹록치는 않으니까 중요하다고는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사, 총무, 회계 모든 업무를 한 사람한테 몰아놓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고 음, 사실 그렇게 한 사람이 모든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 일의 누수라던가 뭐 실수라던가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일정 금액 규모나 아니면 인원수 규모가 있다면은 그에 적정한 사람과 인력이 배정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런 적정 인원수 혹은 뭐 직무의 나눔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이 조직 규모를 그랬군요. 여쭤보게 네. 됐습니다. 네. 충분히 그런 생각도 저는 그 생각까지는 안 하고 늘 전 사람을 좀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랬는데 맞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죠. 비영리법인 제가 이제 보면 늘 이렇게 업무가 과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 분담이 이렇게 조직별로 이렇게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많고 통합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힘드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당연히 그러면 실수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는 맞는데 이 인원을 얼마로 늘려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어, 이거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기부금을 받아서 실제로 그 용도에 얼마를 썼느냐를 또 우리나라 사람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내가 기부한 돈이 다 그 사람한테 가기를 원하는 100%. 근데 이제 근데 그 기부금을 관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그 보고하다 보면 뭐 모금 비용 뭐 어쩌고 저쩌고 많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나라들은 뭐 20%? 뭐 이런 기준들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용을 한 20% 쓰고 80%가 그 수혜자에게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어, 근데 어떤 경우는 50% 이상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인력 운용의 면에 있어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을 것 같다. 비영리법인들이.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력 운영에 압박을 받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그 기부자들의 사고가 이게 어떤 전달 체계에서 내가 낸 돈은 다 써야 돼. 그 사람들한테 다 가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난감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해결해야 되거나 어떤 방식들을 많이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는 할 것 같은데, 그쵸. 근데 그거는 뭐 조직 규모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 네. 그 부담을 벗어나고 싶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사실 그러니까 저희 조직이 한 출연금 규모가 한 50억 규모에서 어, 5년 사이에 거의 100억 가까이, 2배 가까이 늘었는데 네. 그게 사실 예상하지 못한 어떤 수입의 증가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계 감사도 당연히 뭐 받아야 되고 음. 그런데 출연금이 그렇게 늘어나고 지출 규모도 100억까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실상 인력 규모는 그걸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한 명이 이 업무를 다 감당하고 회계감사 다 받고 뭐 기본감사 다 받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서 음. 사실은 무조건 충원을 해달라고 하겠다기보다는 어떤 그래도 적어도 회계감사를 받는 고 내부 통제를 위해서라면은 뭐 이걸 검토하는 사람과 이거를 실행하는 사람이 뭐 달라야 된다 뭐 이런 이런 내부 통제 방안들이 있을지 그건 당연히 있죠. 있는데, 모르겠. 그러니까 이제 비용리법인, 그러니까 그 내부 통제를 제가 아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쓰지를 않은 이유가, 내부 통제를 많이 쓰지 않은 이유가, 그러니까 업무 분장이 기본이거든요. 그죠? 업무 분장이 기본이고, 당연히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뭐 전산 투자를 해서 어떤 그 흐름을 이렇게 나름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까 얘기했던 그 대체율, 그러니까 전달률, 이런 것들의 그 압박 때문에, 그런 게 어렵고, 그다음에 실행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분장, 그러니까 내부 통제, 그러니까 회계 검사를 하러 나왔는데, 여기는 뭐 돈을 누가 받아서 뭐 기록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거 얘기해봤자 조금 한 것 같아서 제가 안 했습니다. 그거는 안 했고요. 근데 뭐 아까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가 책무성을 갖고 있느냐, 자기 일에 대한. 그래서 시간상 그런데 네? 그 채팅방에 보면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예, 그래요. 근데 즉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부보관과 회계증빙 자료 비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출결의사항 증빙 자료 등을 그룹하여 전자 결제 시스템의 파일로 보관 중이고 장부도 회계 프로그램상 보관되어 있는데 출력물로 보관을 해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옛날에 저기 뭐야, 제가 어디 가봤더니 올해부터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서울시가 출연하는 기관인데 그 아까 얘기했더니 그룹웨어에 다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룹웨어에 보관을 하고 있으면 그룹웨어의 보안사, 그러니까 그룹웨어에 누가 침투를 못하거나, 그다음에 그 정기적으로 그 아카이브에서 이렇게 보관을 잘하거나 하는 그 컴퓨터 통제 절차가 제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료의 신빙성이 확보가 되면 뭐 그거로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또 다 출력을 해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맙시다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 뭐하고
나중에 자료를 해서 카톡방에다 올리겠는데, 국세청에서 해석하기로는 뭐라 그러냐면, 그, 그러니까, 그룹 회원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고요. 예를 들어서, 뭐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그런 것들은 다 국세청에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건 보관 안 해도 좋은데, 그 이외의 거는 가지고 있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거 이제 케이스 바이스 다시 해서 찾아서 단톡방에다 올리겠습니다. 아, 예. 그러네요. 그, 저는 1시간 반, 시간 별로 안 되는데 굉장히 강의들에서 감사드리고, 제가 질문하기가 코멘트 몇 개 말씀드리면, 맨 앞장에 가보시면, 맨 앞으로요. 앞으로 가셔서, 그 다음에 가보셔서, 아니, 뒤로 가서, 뒤로. 아, 뒤로. 여기서, 아니, 그 앞장. 음. 이제 이 선생님은 비영리법인의 이해관계자 중에서 뭐 책무성이나 투명성에 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가 국세청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맞죠. 근데 이제 미국의 회계 이론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누구냐면 기부자라 그래요. 그래서 기부자를 위한 회계 보고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게 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부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별로 없어서 정부가 대신해서 많이 한다고 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셨던 신뢰성인데, 예를 들어서 영리기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윤리가 없으면 그냥 욕하고 지나가지만, 비영리는 윤리나 투명성 없으면 그게 그냥 아주 큰 치명타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말씀을 음. 드리고요. 그다음에 뒤쪽 좀 가셔서, 또 넘어가요? 예, 넘어가셔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냥 넘어가시고, 네. 좀 상징세법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것도 그냥 넘어가고. 그것도,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법이 이제 서로 상충되는 게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 법인세법에서는 국세청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거가,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세금을 내라, 법인세를 내라,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수익사업하고 비수익 사업 그쪽을 이제 강조하는 거고, 그다음에 상징세법에서는 공익 목적 사업이냐 기타 사업이냐 이렇게 했는데, 2008년에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만들 때 처음에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수익 사업하고 기타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만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상징세 쪽으로 하자 그래서 했는데, 국세청에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말씀대로 이제 법인세법이나 상징세법이나 약간 충돌되는 게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좀 새롭게 만드셔야 될 게 좀 있을 겁니다. 음.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보시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아까 공유법인 회계기준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냥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비영리율 회계기준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이드스타라는 곳에서 2008년에 상경세법상의 공시제도를 미국 걸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기준을 안 만들고 먼저 제도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혼선도 많이 있었고, 이제 회계 전문가들이 비영리율 회계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만든다고 했는데, 회계 기준에서 만들려고 그럴 때 2015년인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때 교재개혁위원회에서 회계 기준원은 비영리율 회계 기준 만들 근거도 없는데 왜 만드냐고, 그래서 못 만들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재부 세제실에서 그러면 우리가 상속세법을 바꿔서 만들겠다고, 그래서 상징세법에 근거 조항을 넣어놓고 만들었는데, 그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회계기준에서 만드는 거를 갖다가 만들었거든요. 조금 다르지만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 배경이 좀 있고,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은 저희가 회계기준이 금감원 금감이잖아요. 그쪽은 써요. 나머지는 거의 안 쓰고.
그다음에 여기서 쓰신 거 하나 말씀 중에서 이것도 저는 우리나라 세법의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우리나라 그 법에서와 같이 공익법인에 관한 규제 조항을 상징세법에다 넣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 증여세라는 것이 납세 의무자가 누구한테 있냐면, 증여자한테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수증자한테 있지만,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증여세 납세 의무가 수증자에 있는데, 상징세법엔 거의 없고요. 우리나라보다 근데 원래 만들려고 그러면 제 생각엔 맨날 주장하는 거가 법인세법에다 넣는 게 맞다고. 저 비영리법인은 원래 그 법인한테 증여하는 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가 원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넣으면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 써놓으신 것 중에서 지적은 굉장히 잘하셨는데 원래 증여가 건별로 과세하는 거잖아요. 개인들 증여받으면 건별로 과세하거든요. 근데 그, 어, 실제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건별로 관리를 못하니까 그 세청에서 연도별로 관리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 두 번째 시간에 그 노무사님 강의하셨듯이 연월차 관리를 원래는 개인 입사별로 관리하는 거랑 그게 가장 정확한데 그렇지 않고 연도별로 관리하는 거 비슷하게 공익법인은 그 캐시플로우 관리를 증여자별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연도별로 관리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는 누구한테 증여받았다는 건 다 쓰지만 현금은 그게 꼬리표가 달린 게 아니라서 그냥 증여자가 누구라는 거 쓰고 복원하지만 그 통장에다 넣어가지고 전부 관리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거는 큰 덩치니까 개별 관리가 가능하지만 예금으로 들어온 거는 그렇게 건별 관리라는 건 안 되고 그냥 기부금 계좌에다가 다 넣어놓고 연도별로 관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코멘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까지 못 봐가지고.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그냥 말씀이 끝날까요? 이 선생님 네, 부정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